눈 건강 망치는 습관 7가지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마트폰을 얼굴에서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눈이 위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3개 이상은 해당되실 텐데, 특히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일부 마이너스 스마트폰을 가까이 오래 보는 습관.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60대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코앞까지 가져다 대고 뉴스를 보시는 모습을요. 아니면 70대 어머니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으려고 휴대폰을 거의 얼굴에 붙일 듯이 가까이 들고 계시는 모습을요. 제가 안과에서 근무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핸드폰을 점점 가까이 봐야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실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조절력이 떨어지는 노안이 시작되거든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60대가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죠. 문제는 이때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쓰거나 안경을 맞추는 대신 그냥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가져다 보는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스마트폰을 30cm 이내로 가까이 보게 되면 우리 눈의 모양근이라는 근육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근육은 원래 가까운 곳을 볼 때만 잠깐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되어야 하는데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결국 지쳐버리거든요. 더 심각한 건 블루라이트 노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망막까지 침투해서 황반 변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이미 황반 부위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세 할머니는 매일 3에서 4시간씩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다가 결국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진작 돋보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손자 얼굴도 흐릿하게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볼 때는 반드시 4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 20, 20 규칙을 꼭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즉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시력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을 적절한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돋보기 착용을 꺼리시는데 눈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2부, 눈 비비기 각막의 상처, 안압 상승. 여러분도 눈이 가렵거나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눈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장인이셨어요. 이분이 눈이 피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눈을 세게 비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에 심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각막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심지어 원추각막이라는 질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추각막이 뭔지 아시나요? 각막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원뿔 모양으로 변형되는 질환이에요. 한 번 생기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눈 비비기 습관이라는 거예요. 눈을 비빌 때 우리가 가하는 압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정상 안압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한다고 해요. 정상 안압이 10에서 21mmHg인데 눈을 비빌 때는 순간적으로 200mmH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런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각막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안압 상승이에요. 눈을 비비는 동작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녹내장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제가 만났던 다른 환자분 중에는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눈이 간지러울 때마다 손으로 비비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물론 눈 비비기만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 습관이 녹내장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눈 비비기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이 가려워서 어쩔 수 없이 비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안전한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눈이 가려울 때는 차가운 수건으로 눈 주위를 살짝 눌러주거나 인공 눈물을 점안해서 알레르겐을 씻어내는 것이 좋아요.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안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한 안구 건조증인지, 알레르기성 결막염인지, 아니면 다른 안과 질환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눈 주위를 만져야 한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눈꺼풀 위쪽을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마사지하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절대로 눈알을 직접 누르거나 비비면 안 됩니다. 3부 어두운 곳에서 화면 보기.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만 켜고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조명을 끄고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신 적은요? 사실 이런 행동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눈에게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 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거의 1에서 2시간씩 매일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밝은 곳에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망막에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선 동공의 변화를 이해해야 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최대한 확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밝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확장된 동공을 통해 과도한 양의 빛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강한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망막에 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블루라이트 노출이에요. 어두운 환경에서는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더욱 증폭됩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서 망막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데 특히 황반 부위에 집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는 이런 유해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또한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면 눈의 조절근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됩니다. 밝기 차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눈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양체근이 과도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어요. 결국 근육 피로가 누적되어 조절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 중에는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 침대에서 조명을 끄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몇 년간 이런 습관을 유지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중심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초기 황반변성 소견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주변 조명을 켜두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과 주변 환경의 밝기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화면의 밝기 설정도 조절하세요.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서 눈의 부담을 줄여야 해요. 대부분의 기기에는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간 제한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제한하고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20-20, 20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4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 계속 쓰기.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맞춘 안경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계시거나 돋보기를 아무거나 대충 골라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요. 아직 보이니까 괜찮다, 새로 맞추기 귀찮다, 돈이 아깝다 이런 이유로 맞지 않는 안경을 계속 착용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안과에서 만났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셨는데 10년 전에 맞춘 돋보기를 계속 쓰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력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쓸만하다며 계속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현재 시력과 안경 도수가 무려 2디옵터나 차이가 났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눈은 선명한 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과도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만성적인 눈의 피로는 물론이고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목과 어깨에 결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오래 쓰면서 할아버지의 시력이 더 빨리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계속해서 과도한 조절을 하다 보니 조절력이 더 빨리 소모되고 결국 노안이 가속화된 것이죠. 특히 노안이 진행되는 50대 이후에는 시력 변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1에서 2년 사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 안경을 계속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지 않는 안경을 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물체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둘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금세 눈이 피로해져요. 셋째,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이마나 관자놀이 부분이 아파요. 넷째,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째,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고 뻐근해져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근시와 노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돋보기만 쓰고 계셨어요. 그 결과 원거리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근거리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결국 누진 다초점 렌즈로 바꾸신 후에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올바른 안경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안경은 단순히 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눈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구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맞지 않는 안경을 계속 쓰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참을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나 돋보기가 몇 년 전에 맞춘 것이라면 하루빨리 새로운 시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5부, 장시간 집중 작업 후 눈 휴식 없는 습관. 현대인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TV를 보거나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죠.
이런 생활 패턴에서 우리 눈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로 온라인 바둑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4에서 5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둑을 두시는데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시작하신 일이었는데 몇 달 후부터 눈이 심하게 따갑고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깜빡여야 하는데 집중할 때는 분당 5회 이하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각막 표면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마른 눈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각막 상피가 손상된 거죠.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지셨지만 만약 더 늦게 오셨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셨어요.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업무도 모두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니 정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화면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먼 곳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 가성근시 현상이었어요.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다 보니 모양체근이 경련 상태에 빠진 거죠. 원래는 먼 곳을 볼 때 이완되어야 하는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진짜 근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눈의 조절근은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하면 피로해집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계속하면 팔이 아프고 쉬고 싶어지는 것처럼 눈의 근육도 지속적으로 조절 작용을 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의 피로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하자,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적인 눈의 피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시력 저하나 다른 안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눈 휴식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20-20-20 규칙을 꼭 지키셔야 해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먼 곳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늘려주세요. 집중할 때는 자연스럽게 깜빡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몇 번씩 천천히 깜빡여서 눈물을 고르게 분포시켜야 해요. 그리고 일시간마다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화면도 보지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안구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육부, 흡연, 고혈압, 당뇨 관리 소홀. 많은 분들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눈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4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어요. 고혈압과 당뇨병도 있으셨지만 별로 심각하지 않다며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이미 망막중심동맥 폐쇄라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망막중심동맥 폐쇄는 쉽게 말해서 눈의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막히면서 망막 조직이 괴사되는 거죠. 이 환자분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혈관 손상,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어서 시력을 되찾을 수 없었어요. 흡연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배 연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망막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죠. 또한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서 망막 조직의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건 황반변성과의 관계예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2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담배 속의 독성 물질들이 망막에 축적되면서 황반 부위의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만났던 한 70대 여성분은 50년간 흡연을 하셨는데 양쪽 눈 모두 심한 황반변성으로 중심 시야를 거의 잃으셨어요. 금연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고혈압의 경우는 어떨까요? 혈압이 높으면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점차 혈관이 좁아지면서 망막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망막 출혈이나 망막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성분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 복용을 꺼리셨어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망막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망막의 혈관들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바로 혈압 관리를 시작해서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생긴 손상은 회복할 수 없었어요. 당뇨병은 더욱 심각해요.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거든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혈관벽이 약해져서 작은 출혈점들이 생기고 점차 혈관이 막히면서 망막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급조된 혈관들은 정상 혈관보다 훨씬 약하고 불완전해서 쉽게 터지거든요. 그 결과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당뇨병을 앓은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 음식도 자주 드시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유리체 출혈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지만 예전 시력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셨어요. 그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진작 혈당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손자 얼굴도 흐릿하게 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혈관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혈압과 혈당을 적절히 관리하면 망막 합병증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면 망막병증 진행을 7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저 검사예요. 흡연자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은 1년에 최소 1-2회는 안과에서 정밀한 망막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7부 인공 눈물 과다 사용 및 잘못된 사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바로 인공 눈물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할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만났던 한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는 일을 하셨어요.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 2에서 3회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용 횟수를 늘려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루에 20회 이상, 심지어 1시간마다 한 번씩 인공 눈물을 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인공 눈물을 더 많이 넣을수록 눈이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자주 충혈되고 이물감도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오히려 인공 눈물 때문에 눈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선 인공 눈물의 종류를 이해해야 해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이 방부제는 세균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각막과 결막 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특히 하루 4회 이상 사용하면 방부제의 독성 효과가 치료 효과보다 클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 눈물 의존성이에요.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면 우리 눈의 자연스러운 눈물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소화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인공 눈물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 눈물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결국 더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은 더욱 심각한 경우였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약국에서 파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 30회 이상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이 일반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등급의 제품이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의약품보다 기준이 훨씬 느슨해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각막과 결막에 심한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화학적 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결막염이었죠. 인공 눈물로 눈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학 화상과 비슷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 눈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 사용 횟수를 제한해야 해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 눈물은 하루 4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면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인공 눈물의 성분도 확인하셔야 해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사용 방법도 중요해요. 인공 눈물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용기 끝이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은 후에는 눈을 가볍게 감고 1에서 2분 정도 기다린 다음 깜빡여야 해요. 바로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공 눈물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이에요. 근본적인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환경적 요인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인공 눈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호르몬 치료나 다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눈꺼풀 염증이나 마이봄선 기능 장애 같은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보다는 눈꺼풀 청소나 온찜질, 때로는 항생제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눈 건강을 망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오래 보기, 눈 비비기, 어두운 곳에서 화면 보기, 맞지 않는 안경 계속 쓰기, 장시간 집중 작업 후 눈 휴식 없는 습관, 흡연과 만성질환 관리 소홀, 그리고 인공 눈물의 잘못된 사용까지.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고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체 기관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래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눈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미래의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